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결혼해도 내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아이가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왕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단순하게 와가지고 구독자 많이 늘려가지고 돈 몇 푼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생각하는 이 사회의 바람직한 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의 이름도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같이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는 그러한 이름으로 경제 포럼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리고 또 부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제가 바로 뭐냐면 제4의 길을 찾는다예요. 그러니까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 제4의 길을 찾는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만 제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여태까지 해온 방법이 맞지 않는다면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 길이 뭐냐? 저는 제4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결론 부문으로 들어가서 제4의 길을 찾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하면 외국에서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한 나라. 그래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예전에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월드뱅크 세계은행 자료인데요. 1960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의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죠.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 달러 표시로 했을 때. 그걸 보시면 60년 초에 우리나라가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막 시작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하던 그 바로 직전,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어요. 많은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빈곤국 중에 하나처럼 못 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뒤에 정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 60년대 초에 전 세계 1인당 GDP도 우리나라 GDP보다는 한 3, 40%더 높았어요. 여기 그렇게 너무 밑에 조그만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아래 선이 우리 한국이고요. 위에 녹색이 전 세계 평균인데, 전 세계 평균이 더 높았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뒤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장을 해서 이게 지금 2022년이 월드뱅크에서 나온 그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2,423달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1인당 GDP는 12,688달러 정도 됐어요. 전 세계 1인당 GDP를 순위로 한번 매긴 그러한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 주로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 북구라파,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룩셈부르크라든가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 다 조그만 나라이면서 주로 북유럽, 스위스는 약간 남부 유럽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유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가 여기 5위를 랭크하고 있어요. 이건 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는 다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 아주 특이하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이기도 해요. 굉장히 아주 특이한 나라다. 그러니까 GDP로 보면 전 세계 1위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무려 전 세계 GDP의 25%나 차지하는데 1인당 GDP로도 무려 6위를 한다. 그 뒤에 여기 보시면 7위 아이슬란드, 그리고 8위 카타르,
그리고 9위 덴마크. 다 인구 규모로 볼 때 다 조그만 나라예요. 10위 호주도 뭐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작죠. 물론 그 면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나라지만. 그리고 뭐 11위부터 제가 쭉 여기 리스트를 잡아놨는데 한국이 31위 정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31위면 그 위에 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바로 약간 더 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대만 정도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뭐 독일이랑 캐나다라든가 대부분 보면 이들 나라들이 유럽에 있거나 아니면 OECD 회원국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 행복하세요? 아니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잘 굴러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생망이다. 우리 사회 이렇게 가면 정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진짜 그러냐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곰곰이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나라 한 200여 나라가 있잖아요. 그 200여 나라를 우리가 전부 다 갤럽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갤럽이 유엔에 있는 서스테너블 솔루션 네트워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매년 발표하는 각 국가별 행복도 어떤 조사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해가지고 올해 발표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1등이 누구냐면 핀란드, 그리고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이게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북그라파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죠. 그리고 5위가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시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파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그리고 이제 10위가 호주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마 이스라엘은 아마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택된 그러한 민족이고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삶의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만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북구라파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미국은 한 23위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 수준으로 하면 3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복도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행복도를 갤럽 조사를 해 보니까 52등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 속에 보면 사실 객관적인 지표와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행복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것을 이게 두 개를 합해 놨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지금 현재 1인당 소득이 얼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한지 사회가 정말 얼마나 관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내가 정치적인 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교육받을 자유 아니면 내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내 건강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만든 그러한 어떤 지표이고 국가별 순위인데 우리나라는 52위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1인데 이거는 주관적인 행복도 제가 주관적이라 한 이유는 객관적인 지표도 들어가지만 주관적인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 행복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있고요. 비슷하게 행복도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본이 한 51위, 우리나라 52위, 뭐 비슷하다는 얘기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행복도를 조사한 그러한 지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OECD 회원국이잖아요. 그래서 OECD에서도 이런 비슷한 어떤 행복도 조사하는 그런 결과를 매년 발표해요. 그 이름은 뭐냐면 OECD Better Life Index예요. Better Life Index.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삶의 지표.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OECD 회원국이고 일부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일부 포함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적어도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이게 이제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보면 행복도 1위가 누구냐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호주. 이게 다 누구예요? 아까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그 갤럽 조사한 결과 플러스 여러 객관적 지표를 종합한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행복도 지표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분명한 거는 북구라파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많이 느낀다는 거고요. 한국은 여기 보시면 32위예요. 아까는 몇 위라고 했죠, 제가? 한국은 우리가 52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순위가 높아졌네.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 세계 국가 200여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41개국이에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 플러스 러시아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남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 몇 개를 더 포함을 시켰어요. 그 기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개의 나라를 더 포함시켜가지고,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1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32위다. 상당히 꼴찌에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러시아. 당연히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을 나라 같잖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이건 사람들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득주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기도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불렀죠.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뭐 마약이 있거나 아니면 독재 국가거나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이 굉장히 낮은 이러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그것만 겨우 추월하고 32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포르투갈 그리고 그게 31위고요. 일본이 32. 일본이 살짝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네요. 아까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바로 한 단계 위에 있었던 게 일본이었는데 여기서도 일본이 살짝 위지만 일본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보다 낮은 나라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순위로 나와 있네요. 스페인이 21위 그리고 포르투갈이 31위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럼 조사했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주로 어떻게 보냐면 주로 하우싱 그러니까 주로 주택 여건이 어떠냐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떠냐 소득 여건이 어떠냐 그리고 일자리가 어떠냐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냐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그리고 자연환경은 어떠냐 그리고 이 정치 참여도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자유롭게 참여하냐 그리고 건강은 어떠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만족도는 어떠냐 그리고 안정성, 공공 안정성 우리가 밤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느 정도 잘 되냐 뭐 이런 건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32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순위가 높은 게 뭐냐면 여기 특이하게 하우싱, 그러니까 주택이 높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 그 세이프티, 그러니까 공공안전. 이거는 뭐 제가 공공안전 우리나라가 정말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의외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우싱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주택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정말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높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우싱은 뭐냐면 주로 뭐냐면 서구에서는 주로 집하면 집 값이 아니라 주로 임대료예요. 우리나라 또 전세라고 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빼고 소위 얘기하는 월세를 얼마나 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안 들어가고 전세도 안 들어가고 그냥 월세로 보는데 월세는 주로 뭐예요? 주로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주로 아파트도 아닌 그러한 데 들어가는 그러한 월세 평균을 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 잘못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게 좀 특이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듀케이션, 교육인데 교육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너무 지나친 경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도리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높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학 4년까지 얼마나 많이 진학하느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 학력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뭘 보냐면 리딩 그러니까 읽기 시험 그리고 수학 시험 그리고 마지막 과학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항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1개국 중에 32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좀 지나치게 평가를 잘해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11가지 그 세부 항목 중에 여기 life satisfaction,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쩌면 정말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주관적인 이 지표만은 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41개국 중에 35위로 더 떨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객관적인 지표까지 다 포함할 때는 그래도 32위였는데 이거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나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묶어서 하면 어떤 지표를 세부적으로 포함시켰느냐, 그것도 어떻게 측정했느냐, 또 어떻게 가중치를 줬느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우리나라 자살률 높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최근 통계 자료입니다. 월드 퍼퓰레이션 리뷰에 있는 그러한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무려 4위예요. 4위.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꼴찌는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4위라는 게 거꾸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좋은 것부터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가 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나쁜 것부터 순위를 매기니까 4위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 레소토라고, 레소토.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냐면 가이아나예요. 세 번째가 어디냐면 에스와티니예요. 에스와티니. 이어지면 레소토와 에스와티니는 이게 동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정말 못 사는 조그만 나라이고요. 가이아나는 이쪽 그 중남미 저쪽 그 베네수엘라 옆에 붙어 있는 여기도 정말 가난하고 정말 독재고 정말 너무 힘든 나라예요. 특별히 제가 우리 보시면 여기 그 레소토라고 하는 그 나라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히 지표를 보여드리면 인구가 23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인당 GDP는 1000불을 겨우 넘었어요. 1100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HIV 에이즈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는 그 숫자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2등이에요, 2등. 그리고 1등은 그럼 어디냐? 여기 그 자살률 순위 1등하는 에스와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는 왜 여기 와 있지? 네가 왜 여기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이 레소토, 가이아나, 에스와티니 여기는 너무 못 살고 정말 독재고 거기다 막 에이즈가 막 창궐하고 이런 나라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키리바티, 마이크로네시아, 리투아니아, 수리남, 이 수리남 뭐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형편없는 나라들하고 같이 있어요. 러시아, 남아프리카. 이게 도대체 한국이 왜 이 속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예?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자살자가 무려 13,770명이었어요. 매일 38명씩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1인당 GDP도 그렇게 높고 OECD 회원국인데 어쩌면 이렇게 자살률 순위로 보면 4등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 행복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표도 제가 오른쪽에 같이 갖다 놨어요. 여기 보면 행복도 순위도 여기 보시면 여기 에스와티니 이게 밑에 전 세계 200여 나라인데 사실 자료를 직접 이제 조사를 못하는 나라를 다 빼버리면 200개 나라가 되지 않아서 143개 국가를 조사를 했거든요. 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라, 꼴찌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 다음에가 레바논이고 그 다음에 레소토예요. 레소토가 어떤 나라라고요? 자살률이 1등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행복도가 끝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 쭉 위에 올라가시면 에스와틴이 있잖아요. 이게 자살률 순위가 3위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행복도로 보면 전 세계 가장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여기에 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건 OECD 회원국만 따로 놓고 봤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선진국, 우리 OECD 회원국들만 놓고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봤더니요. 여기 보세요. 한국이 단연코 또 1등이에요. 이게 보면 좋은 거는 밑으로 밀렸는데 나쁜 거는 단연코 1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만 명당 24.1명. 앞에서 보시면 이건 28.6명인데 이게 숫자가 다른 거는 이게 지금 연도가 달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OECD 회원국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률 보면 이건 2020년 자료거든요. 10만 명당 24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밑에 리투아니아라든가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그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그 격차가 심하죠. 우리나라 24명인데 여기는 18.5명, 슬로바키아는 15.7명, 일본이 한 15명.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뭐냐면 그 연도별 2010년부터 가장 최근 2020년까지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 차트, 이 막대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만 한번 보시죠. 2020년 그림인데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80세 이상의 그 인구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80대 이상 10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 80대 이상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봤더니 무려 이게 한 6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전 세계에서 보면 뭐 한 4위 정도 되고 OECD에서는 단연코 1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보니까 고령 인구 80세 이상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옆에 짙은 보라색으로 된 것 70세부터 79세까지 자살률도 제일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OECD에서 단연코 자살률이 제일 높고 전 세계에서도 무려 4등이나 하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나라다. 정말 어떻게 자살 국가, 자살 대국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자료이기도 한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출산율이에요.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출산율을 우리가 비교할 때 보면 여기는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0.78명이잖아요. 근데 지난해는 우리가 0.72명이에요.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을 비교하다 보니까 2021년 자료인데 2021년에도 우리나라 0.81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단연코 출산율이 낮은 걸로 또 1등이에요. 낮은 걸로 1등이다. 거기에 보면 스페인이 그 다음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1.19명이고요. 그 다음 낮은 나라 이탈리아가 보면 여기 1.2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일본도 한 1.3명 되고 평균적으로 1.58명이다. 우리나라는 낮아도 너무 낮다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는 더 급속히 더 낮아질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려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출산율을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본 자료가 뭐였어요? 전 세계적인 어떤 행복도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도 한번 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한번 봤고요. 또 출산율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래도 정말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내가 자연 수명을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너무 불행하다. 내가 정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어쩌면 절망도 아닌 무망을 하는 거죠. 아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주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살률이 높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은 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구나. 지금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미래도 보니까 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지도 않고 또 내가 결혼해도 내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아이가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출산율도 낮다는 얘기예요. 종합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소득 수준을 그렇게 빠르게 높였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우리 삶의 어떤 만족을 못 느끼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려고 해요. 경제학에서 행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영어로 utility라고 하는데, 유틸리티, 그 행복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이거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이 효용은 소비가 증가하면 그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용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1776년에 출판한 그 아담 스미스의 The Wealth of Nations, 국부론에 있는 그러한 얘기예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이 완전히 잘 이루어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경제학에서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주장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학의 목표? 어떤 그러한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소비를 증가시키는 너무 또 간단해요. 소득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 또는 효용은 소비가 증가하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 소비를 높이면 되는데 그 소비는 소득을 높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높이고 그래서 또 효용을 높이고 행복하게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우리가 정말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그러한 상황에서 무려 3만 불이 넘는 수준까지 높였는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과연 그 주관적인 그 감정이 더 높아졌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쩌면 옛날이 더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소득이 그러면은 행복을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그 어떤 요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당연히 요인이죠. 정말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이것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소득을 높여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연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평균 소득은 높아졌어요. 평균 소득은 높아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소득의 양극화가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평균 소득 높아졌는데 나는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인 소득 수준 높아진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소득 수준 높아졌잖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 나의 소득도 높아졌지만 나의 소득은 2배 높아졌는데 보니까 내 이웃은 5배 높아졌고 10배 높아졌네.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나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들,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이게 부의 대물림을 하고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불법적인 상황을 하고 편법적인 그러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부자가 되고 부를 또 대물림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노하고 그래서 더더욱 배가 아프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자연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정말 넓은 초원에서 그래도 내가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도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도 잡으면서 거기서 물장구 치면서 행복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그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더군다나 또 물도 또 이게 이제는 수돗물 아니면 먹지 못하고 수돗물도 아니라 물을 사 먹는 그러한
또 상황까지 이제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옛날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것도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았어요. 아, 돈 있으면 뭐예요? 나가서 내가 그거 가지고 즐길 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내가 놀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환경이 또 너무나 중요한 어떤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행복도를 측정할 때는 평균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득 분배, 부의 분배, 플러스 뭐 자유, 민주, 평등,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자연적인 환경이 또 어떠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과열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교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한 가지 그 관문을 거쳐가지고 어디는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뭐 어디를 가고 누구는 의대를 가고 누구는 뭐 그래서 법대를 가고 그래서 걔는 성공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 실패한 거야. 이렇게 줄을 딱 세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러한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성공했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내가 나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우리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어떤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뭐냐면 저는 부의 양극화가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산, 이 부의 대부분 한 75%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다 부동산에 가 있어요. 부동산도 주로 집에 가 있어요. 이 집에 대부분 다 나의 자산이 가 있는데 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한 45%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 보유율이 한 55%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45%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2017년 이후에 집값이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그 어떤 그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는 엄청나게 심해졌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집값이 이렇게 막 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55%는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제가 또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속에서도 보면 정말 서울, 그것도 강남, 정말 비싸고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러한 분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이라고 하지만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정말 조그만 집에서 사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자가 보유율이 55%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뛰더라도 당연히 좋은 집, 큰 집, 그러한 집들의 값이 많이 오르고 자산 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열심히 집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끌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대적으로 또 보니까 박탈감이 또 크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나 이 집은 지금 조그맣고 내가 좀 더 큰 집,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것도 내가 서울의 중심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겨우 내가 좋은 집이라도 샀는데 보니까 내 영끌이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정말 부채를 일으켜서 샀는데
이제는 또 너무 고금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거 보니까 빚을 갚느라고 또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빚을 갚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뭐 일렬 종대로 이렇게 줄 세우기식 그러한 과잉 입시 경쟁부터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부의 불평등, 부의 양극화도 정말 큰 문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바로 그게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OECD 국가 내에서 고령층의 평균 소득이에요. 평균 소득이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고령층의 평균 소득이 낮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에스토니아 그리고 여기 체코 그리고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의 고령층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낮아요. 우리나라는 끝에서 두 번째다. 평균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룩셈부르크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고령층의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소득이 매우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점으로 찍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65세 이상 말고 이 점으로 찍은 거는 뭐냐면 그보다 더 높은 인구, 75세 이상 인구를 볼 때 그때 평균 소득인데요.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꼴등이에요. 여기 보시면 리투아니아가 맨 왼쪽 파란색으로 보면 맨 끝이지만 여기 보면 점으로 찍은 거 있잖아요. 7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소득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굉장히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노인 빈곤율을 보면요. 노인 빈곤율을 뭐냐? 빈곤율을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보면 각각의 가게가 있을 때 이 가게를 갖다가 일렬 종대 줄을 딱 세웠어요. 줄을 세울 때 딱 중간, 그 중위 가계 소득을 딱 놓고 볼 때 그 중위 가계 소득의 50%, 그 미만인 가계가 과연 몇 퍼센트지? 이렇게 계산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보통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빈곤율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65세, 66세부터 75세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도 단연코 1등이고요. 75세 이상, 그러니까 76세부터죠. 그때부터의 그 어떤 고령 인구의 노인 빈곤율도 단연코 1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정말 레소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 레소토는 정말 이거 남아프리카에 둘러싸여 있는 정말 조그만 정말 나라라고 보기도 힘든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다.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고 OECD 국가에서 단연코 1등이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고 노인들의 소득도 그리 낮으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올해는 사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도대체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진국들 다른 나라들은 왜 이 소득이 노인 소득이 높지? 이건 대부분 이게 자기가 자산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나오는 그러한 소득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연금 소득이 높아서 그래서 그 나라의 노인들도 그래도 내가 은퇴해도 살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은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누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와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라요. 전 세계에서 제가 OECD 국가뿐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출산율이 낮다. 우리나라는 0.72명이고 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질 텐데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세금 내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연금도 붙고 그래서 그 연금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한 분들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돈으로
그러한 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래서 제대로 이게 될 수가 없다.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 젊은 사람들 많이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젊은 사람 나는 뭐야? 이거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국민연금으로 많이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그런 인센티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꾸 더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 나의 연금은 누가 그러면 내줄 거지? 이렇게 되면 또 답이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 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합계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은 높지만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제가 환경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땅덩어리인데 우리나라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구 한 2천만 명 정도, 2,5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5,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늘었어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빠른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미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그 석탄도 떼고 뭐 자동차도 많이 쓰고 빌딩도 많이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통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지만 우리가 공기도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위 생태 적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용량, 우리가 보통 생태 용량,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자연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국토 면적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연 자원 대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자연 자원에 많은 그러한 부하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느냐 그걸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생태 발자국은 엄청나게 높아요. 1인당으로 볼 때도. 1인당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1인당 생태 적자가 1인당 그 생태 용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서 이 적자 폭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 적자인데요. 이게 굉장히 높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요. 이게 핀란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보면 생태 적자가 아니라 흑자예요. 스웨덴도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생태 흑자예요. 노르웨이도 굉장히 행복한 나라거든요. 생태 흑자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 나라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그것 때문에 자연 자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뭐 그 나라 여기 보면 사실 원유 수출하는 나라부터 해가지고 목재 수출하고 수산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고기 잡아서 수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뭐 자연자원에 여러 뭐 석탄 떼고 뭐 아니면 뭐 원유 막 떼고 천연가스 떼고 이러면서 공기 오염 시킬 필요성도 없는데 이미 그러고 인구는 적은데 땅은 넓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인당 그 생태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 이래저래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거주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빠른 그런 산업화를 하면서 도시로 몰려 살게 되고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소위 그 아파트 같은 그러한 건물을 짓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기 모여 살고 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연환경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옆에 병원도 있고,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시설도, 문화시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쇼핑 시설도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그 갇혀 사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무 정말 서열을 매기는 그러한 과잉 경쟁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주로 우리가 부동산에 몰빵하고 더군다나 이게 막 그 집합 건물,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에서 모여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어떤 부의 양극화도 나타나서 또 불행하고 또 거기 스스로 갇혀 살면서 또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자연환경이 전반적으로 공기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강해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사의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대안은 제사의 길이다. 과연 이게 뭐냐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출판한 예정된 미래, 부제가 4가지 뉴 노멀과 제사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나라의 소득 수준만을 높여서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사회가 정말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자연 환경도 너무 중요하다. 그냥 우리가 소득수준만 높여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탄소 배출 많이 하고 공해 물질 많이 배출해가지고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또 자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마실 수 있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과연 돈만 많아서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소득 수준 높이는 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또 자연 환경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존을 잘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앞으로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그런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987년도에 유엔에서 브루틀랜드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의 그러한 보고서예요. 이걸 보통 이제 거기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브루틀랜드 보고서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거든요.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잖아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처음 쓴 보고서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다 써버리면 미래 세대는 뭐 가지고 먹고 사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가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를 갖다가 막 완전히 두 쪽 내가지고 사회가 완전히 정말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리면 그 때문에도 이 사회가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개념이 이 세 가지가 경제 알았어. 그리고 환경 중요한 것도 알았어. 그리고 사회도 중요한지 알았어. 근데 구체적으로 경제는 뭘 얘기하는 거야? 환경은 뭐지? 사회는 뭐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학자마다 아니면 국제기구마다 아니면 국가마다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도 경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경제 성장. 그래, 그러면 GDP 성장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런 국가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환경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보존하자. 요즘 와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는 그럼 뭐냐? 이거 소득의 어떤 형평성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 부의 형평성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 그것 말고 또 플러스에 더 뭐가 있느냐? 이런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이 한 가지예요. 사실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알겠어. 경제 중요하고 환경 중요하고 이 사회 중요하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을 어떻게 해볼까?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우리 경제학은 수학을 많이 쓰는데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이론적인 어떤 그러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것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단은 수학적으로 해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그래, 경제 성장 먼저 하자. 소득을 높이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사회적 형평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 일단 소득층 높이다 보면 우선 처음에는 뭐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산림도 훼손되고, 그리고 물도 좀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지만 소득층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아, 이거 환경 중요한데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점점 더 개선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처음 등장해서 당연히 경제 성장만 추구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동자 착취의 문제도 있고 뭐 일어서 임금 착취 문제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등장했잖아요. 거기서는 모든 것을 나누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든 것이 바로 구소련이고, 그리고 중국이고 북한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똑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본주의 시장 경쟁 시스템하고 경쟁할 때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구소련이 무너지게 되고, 중국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아, 그래, 사회주의는 그냥 붙잡고 가지만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꾸자, 뭐 이런 시스템을 자꾸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환경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 그 경제 성장만 하겠다는 건 문제 있어. 그리고 사회 이거 가지고도 되지 않아. 우선 환경부터 우선 살리자. 우선 당장 지구가 당장에 이게 숨을 못 쉬겠어. 이러다 보면 아마 지구가 여섯 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뭐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아예 성장을 멈추자. 디그로스 하자. 탈성장하자. 이런 주장까지 막 나오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아예 이걸 갖다 세계를 아예 쪼개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SDG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 해가지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해가지고 SDG라고 얘기하는데 17개로 쪼갠 거예요. 17개를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 개의 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도 없는데 17개로 쪼개가지고 이걸 갖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 목표까지 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그러한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까 아, 그래, 내 빈곤 근절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또 다른 그러면 빈곤 근절하려면 경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을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 그걸 갖다가 제가 삼중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삼중 딜레마가 아니라 아예 멀타이 딜레마, 그래서 멀탈레마 또는 복수 딜레마,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여러 개를 달성시킬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게 전 제사의 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사의 길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세 개의 목표, 세 개의 축을 어떻게 하면 달성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경제 쪽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기본적으로 GDP 성장보다는 GDP는 사실은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 보통 1년 동안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해낸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광물도 끌어다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화석 연료도 태워야 되고, 또 전기도 쓰는데 그 전기도 보니까 석탄을 태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강물도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또 강물 정화 비용은 또 별도로 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생산하는 그 최종 생산재는 우리 국민에게 효용을 높이고 그것이 행복을 더 높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한 비용은 GDP에서 빼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도 GDP를 플러스하는 그러한 비용, 그러한 것을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빼는 계산이 좀 맞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Genuine Progress Indicator 해가지고 참성장 지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운동도 있고, 또 이것을 실제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시도하고 있기도 해요. 몇 개 지방 정부도 하고 이런 NGO 단체에서도 해보고도 있는데, 그러한 지표를 목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GDP를 아예 없애자,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GDP는 GDP대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추구하는 그런 경제 발전 지표, 경제 성장 지표로 쓰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어떤 참성장 지표를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막, 뭐 경제가 지금 좀 나빠. 그러니까 막 이걸 부양해야 되겠어. 부양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통합 팽창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재정 지출을 막 늘리거나 이것을 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미국이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것이 갑자기 거품이 막 엄청나게 커져요. 버블이 막 커져요. 그래 버블이 턱 꺼지죠. 그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그렇게 꺼진 거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너무 많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줄을 조여야지. 그러면 또 다시 버블이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뭐 양적 완화까지 막 한 다음에 돈을 또 엄청나게 또 풀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버블이 막 생겨요. 또 지금 그래서 버블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번에 돈줄을 막 조여요. 돈줄을 조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또 터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또 걱정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등락이 막 심하게 되면서 도리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통합 팽창이 막 나타나게 되면 누가 이루어요? 결국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로 부자들이죠. 또 우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로 부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니까 결국 부와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반대로 그러한 결과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누가 많은 피해를 봐요. 결국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결국은 낮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러한 사람들, 인플레이션 고통을 받는 것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또 갑자기 버블이 또 꺼지면 또 실업률이 확 높아져요. 또 그럼 누가 또 피해를 봐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지나친 그러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GDP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참성장 지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것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서 우선 당장 표현해야 되겠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경기 부양해가지고 우선 살만한 세상처럼 정치적으로 우선 당장에 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그 용어를 제가 경제축은 지속 가능한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사회도 단순하게 소득이나 부의 형평성 증가 정도가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넘어서 평등한 사회, 자유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 인권이 보장된 사회, 또 공평한 사회, 이러한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득과 부의 형평성만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잘못하다가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동물농장의 돼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그래 다 세금 내서 걷어라. 정부가 똑같이 나눠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누니까 굉장히 소득과 부가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평등하지도 않고요. 자유롭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권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기회를 공평하게 갖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고 거기에서 내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부를 내가 일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환경은 당연히 지속 가능한 환경 이미 많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소 중립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자연 환경, 우리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산림 이런 환경도 우리 잘 보존함으로 해서 우리가 돈만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연 환경 더불어 우리가 그래서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8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을 우리가 일궈내고 빠른 산업화를 했잖아요. 그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뭐였는가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와 함께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였어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구권,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무조건 경제 성장만이 최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가 양극화되고 이것이 결국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아, 그래, 완전히 모든 걸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옛날 소련이고, 옛날 중국이고, 지금의 북한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결국은 공평하지 않은 사회가 도리어 될 수 있다. 그 속에서도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 사회가 도리어 더 어쩌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나눠질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90년대 말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한번 시도했던, 그리고 뭐 독일의 슈레더 수상이라든가 미국의 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추구했던 소위 제3의 길, 이거 뭐 따뜻한 자본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좋다. 그리로 가긴 가는데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좀 더 이 사회적인 형평성을 높일 것이냐, 그런 것, 어쩌면 성장과 분배를 융합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요즘에 와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그걸 당시에 제3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제3의 길을 우리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양쪽에서 다 일단 공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제1의 길, 제가 제1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서도 공격을 하고, 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제2의 길에서도 이거 뭐야? 완전히 기회주의자네.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 수단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가지고 기후위기까지 불러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탈성장하자, 아예 성장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 제4의 길이다. 이거는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니고 제3의 길을 뛰어넘는 제4의 길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하되, 여기에서 우리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또 뿐만 아니라 탈성장에서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자연 환경, 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제4의 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성장 전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제3의 길이 약간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든 윈윈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게 요즘 용어로 뭐냐면 포용 성장이에요. 그 포용 성장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포용적 참성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참자를 붙였다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일반적인 GDP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성장 지표, 참발전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좀 기왕이면은 어떻게든 진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생산 활동만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보자는 의미로 참을 붙였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너무 단기 성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경제를 우리가 추구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하는 그러한 포용적 참성장을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왼쪽은 녹색 성장인데, 이게 녹색 참성장 이름 붙인 건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축에서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GDP 성장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포용 성장과 포용 성장과 녹색 성장, 이 두 개 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용 성장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잠깐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있었고요. 우리 녹색 성장은 이명박 정부 때 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두 정부가 서로 한 번씩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녹색 성장은 제가 2005년도에 UN 에스캅에서 선임 환경관으로 근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게 경제 성장이 중요한지 알겠는데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제 성장을 해보자.
두 개가 윈윈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도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이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걸 4대강 사업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녹색 성장은 이건 적폐야. 뭐 지난번 정부는 마치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용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포용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회를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윈윈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에이펙 사무국에서 제가 선임 분석관으로 일할 때 이 포용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국제사회가 이거 하자 이렇게 막 한참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추진하던 그러한 건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게 뭐 프로푸어 그로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식 무조건 똑같이 결과를 나눌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눔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까지 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포용 성장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결과를 똑같이 나누자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회를 나누냐? 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교육. 그래서 사람의 교육을 기왕이면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적을 무조건 평준화하자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아니면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든 양질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 기회가 요즘에 와서 보면 더 이게 공평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초, 중, 고등학교, 강원도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교육받는 그러한 아이들은 서울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에 비해서 더 양질의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지금 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그 사교육이 너무 많이 이게 중요해졌고, 사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대학을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또 그래서 뭐 법대도 가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의대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가 나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교육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사회, 결국은 서울에 살고 그것도 부모가 부자여야지만 그러한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고, 또 그 사람이 대학을 좋은 데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결국은 부의 대물림, 소득의 대물림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고용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부모 찬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교육 기회도 공평하게 하고 고용 기회도 공평하게 하면 이게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지속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 사람은 인적 자원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부모가 부자이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고 잘 받고 또 좋은 직장을 가버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그럴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결국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용성장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녹색성장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경제성장 좋다. 그런데 기왕이면 어떻게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 자연환경을 또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이게 옛날에 이게 하나의 선택의 문제였는데, 선택의 문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버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와서 보세요.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하게 뭐 정액값만 높여서가 아니라 환경 관련된 그러한 세금을 전반적으로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반대로 소득세, 법인세는 좀 낮춰주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은 똑같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환경 보전은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 환경세를 높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전체적인 조세 수입은 똑같게 되니까 결국은 소득세는 낮춰주고 법인세는 낮춰주니까 경제 활동을 더
기업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잖아요. 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생기고 반대로 환경성이 높아지니까 그러한 방식의 생산 활동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녹색 세제 개혁이라고 해요. 그린 텍스 리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해보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